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392년 8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조선의 집정자인 성리학자들은 고려시대 화폐들에 대한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이후 200년간 조선은 화폐를 모르는 원시적인 물물교환 경제로 살아가게 된다. 현물인 쌀과 명포가 화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 전기 때 주막은 존재하지 않았다. 주막 같은 요식업은 화폐가 유통되어야 등장하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이 다시 화폐를 접하게 되는 데는 200년 후인 임진왜란 시기였다. 당시 명나라는 은본위제가 확립되어서 은화를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다. 명나라군이 조선의 구원병으로 들어오고 조선 땅에 은자를 뿌리자 조선인들이 비로소 화폐 경제의 편리함을 깨닫게 되었다. 조선 땅에 들어온 명나라 관료 및 군인들의 화폐 유통 건의도 한몫했다. 은광을 개발하여 국부를 들리고 화폐를 발행하여 주조 차익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국가 재정이 튼튼해집니다. 아울러 상업을 진흥하고 도로망을 정비하여 활발한 물류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임진왜란 이후 1608년 대동법이 시행되자 조선 왕실은 쌀을 중심으로 세금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무거운 쌀을 들고 물건을 사려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때 명나라의 영향을 받은 몇몇 신료들이 인조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였다. 전하, 우리 조선이 가난한 이유는 먹고 입는 데 쓰여야 할 쌀과 옷감을 화폐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려의 본을 받아 화폐를 발행하여 술집과 음식점에서 동전을 내고 음식과 술을 사 먹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1625년 엽전 60만 개를 주조하여 한양 6조 거리에 사람들을 모집하여 술집과 음식점을 열고 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관청에서 물품을 엽전으로 교환한 후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엽전의 명목 가치가 낮았음에도 발행된 돈의 개수가 너무나도 부족하였다. 당시 엽전 한 개의 명목 가치는 약 700원에 불과했기에 발행된 엽전 60만 개 가지고는 쌀 1000가마니밖에 살 수 없었다고 한다. 500여 년 전인 서기 1102년 고려 숙종 때 600만 개의 해동통보가 발행된 것과 비교해 볼 때 1625년 발행된 엽전의 개수 60만 개는 시중에 유통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 엽전을 더 발행하고 싶어도 원료인 구리가 부족해서 주조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화폐 유통에 실패하였다. 53년 뒤인 서기 1678년 숙종 4년 조선 조정은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화폐 유통에 성공하게 되었다. 17세기 말 조선에서 화폐 유통에 성공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양법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자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담배와 인삼 같은 상품 작물의 재배가 증가하였다. 세 번째로 일본의 구리 광산이 개발되어 구리 공급량이 늘어나자 구리 가격이 내려갔다. 즉, 잉여 생산물과 상품 작물을 시장에서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휴대하기 간편한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여 상평통보 유통에 성공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상평통보의 원료인 구리의 가격이 내려가서 화폐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었던 것도 화폐 유통 성공의 원인이었다. 비록 상평통보가 조선 사회에 유통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다. 첫 번째로 돈의 명목 가치인 액면가가 너무 낮았다. 상평통보 한 개의 명목 가치는 약 200원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쌀 한 가마니를 사려면 상평통보 1000개가 필요했다. 많은 동전을 일일이 셀 수가 없으니 무게를 달아서 계산했다고 한다. 상평통보 1000개는 약 7kg이었다. 이 때문에 머리에 쓰는 탄권 하나를 살 때도 상평통보 500개, 약 3.5kg을 지불해야 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고려시대 은병과 같은 고액권 화폐를 만들어야 했지만 당시 조선의 신료들은 고액권 화폐가 등장하면 위조 화폐가 등장하고 백성들이 사치스러워진다고 반대하였다. 두 번째로 정부가 주조차익을 얻기가 힘들었다. 주조차익은 화폐의 명목 가치인 액면가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말한다. 하지만 상평통보는 액면가가 너무 낮은 데다가 원료인 구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기에 화폐의 발행 비용이 높아서 주조차익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구리의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 화폐를 발행할수록 정부가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즉 상평통보는 액면가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휴대하기 힘들었고 정부가
줄조차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탓에 경제거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19세기 중반 조선의 전체 거래에서 상평 통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불과했다. 즉 조선은 구한 말까지 경제거래의 대부분을 물물 교환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의 신료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성리학만 공부해서 경제 관련된 지식과 식견이 부족했기 때문에 화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자본이 축적되지 못해서 경제와 산업이 발달할 수 없었다. 반면에 동시대 중국과 일본은 일찍이 화폐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거래의 대부분을 화폐로 지불하였고 세금도 화폐로만 징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이 축적되어 상업과 금융업이 고도로 발달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전국적인 상업망을 갖춘 대기업들이 등장하였고 청나라에서는 거대한 금융조직인 은행들이 등장하게 된다. 당시 유럽이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상업과 화폐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자본이 축적되자 사업 규모가 커져서 대기업과 은행이 등장하고 축적된 자본을 과학기술에 투자하여 과학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발달된 과학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자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어 산업혁명을 이루게 된다. 즉, 구한말 조선의 패망 원인 중 하나는 성리학적 양반사회라는 국가 시스템의 한계로 상업과 화폐 경제의 발전이 저해되었고 그로 인해 국력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